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가 입법과 예산안 심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일고 있습니다. 여당은 언론중재법 등 개혁 입법과제 완성을 목표로 했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 실적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료 변론 의혹을 놓고 민주당 이낙연 후보 측은 명확한 설명을 재차 요구했고, 이재명 후보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네거티브를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당시 여당 정치인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퇴 논란에 여야가 본회의 표결 없이 사직서 제출만으로 사직 처리가 가능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각각의 셈법은 달라 보이는데 국회의원 사직 절차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량 목요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전국 순회 경선 투표에 돌입한 민주당과 역선택 도입을 놓고 후보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국민의힘 등 여야의 대선 경선 상황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회는 어제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했죠. 당장 언론중재법 등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 사활을 걸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실정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604조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민주당은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국민의힘은 국가부채를 우려하면서 송고 심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계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강한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8월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탄소 중립을 위한 국가재정법 등을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 경제혁신, 한국판 뉴딜, 총선공약, 국정과제, 그리고 개혁과제 완수의 큰 틀에서 입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4년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워크숍을 가진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를 해온 민주당과 정부가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며 국민의힘이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 놨던 국정 난맥상, 그것을 구체적 데이터를 통해서 실정적 자료를 제시하면서 하나하나 파헤쳐서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아울러서 그 시정을 요구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여야의 기싸움은 팽팽합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선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충분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며 확장적 예산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제 회복과 방역 성패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예산안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확대 재정을 넘어 재정 파탄을 가속화하는 예산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청년 주택 문제와 같은 현안보다는 뉴딜 등 정부 사업 투자 비중이 높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금 지출형 선심성 예산이 과도하다며 대폭 삭감을 예고해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정기국회 현안 등을 논의합니다. 문 대통령은 새로 선출된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여권에서는 이번 주말 지역 순회 경선 첫 승부처인 충청권 경선을 앞두고 이른바 명락대전이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 수임료를 명확히 밝히라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 측은 허위사실 공표에 가깝다며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와 관련해선 과거 윤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윤 후보 측은 이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을 당시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 수임료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어차피 문제가 될 것이고 그게 법적인 문제도 될 수 있다면 빨리 설명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본인들을 위해서도 좋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명 캠프는 이낙연 후보 측의 근거 없는 비난이라며 네거티브를 중단해달라고 맞받았습니다. 가짜 뉴스보다 가짜 주장이 더 위험한 것일 겁니다. 이제는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 주시고 캠프에도 네거티브를 그만하자고 지시해 주십시오. 이런 가운데 자가격리를 마친 김두관 후보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 누구나 확진자와 접촉할 수 있다며 경선 연기론을 다시 꺼냈습니다. 대전 충청권 경선은 현행대로 하되 다음 대구 경북 경선에 들어가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캠프별 전략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한 인터넷 매체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제1야당이었던 당시 미래통합당 측에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울산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 현장을 찾아 대통령이 되면 원자력발전소 밀집 지역에 미사일 요격 무기 체계를 도입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경기도 김포 고촌역에서 김포 도시철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김포에서 하남까지 이어지는 GTX-D 노선을 조기 착공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혁신 성장 관련 공약을, 최재형 후보는 외교 안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받은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지만 사직안 처리는 아직입니다.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자 여야에서 사직서를 낸 직후 바로 그만둘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셈법은 서로 달라 보입니다. 강민지 기자가 전합니다. 윤희숙 의원 실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권익위로부터 부친의 부동산 불법 의혹이 제기된 뒤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 의원이 의원회관방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와 함께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사직안 처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회기 중인 본회의 의결이 회기가 아닐 땐 국회의장 허가가 있어야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외국 의회의 경우엔 우리나라와 규정이 거의 비슷한 일본을 제외하고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자 여야에서도 본회의 의결과 같은 절차를 없애 사직서만 제출해도 사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다른 직업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 배경은 달라 보입니다. 윤 의원을 향해 사퇴쇼라고 비판을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윤 의원이 쉽지 않은 사퇴 절차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사퇴서를 던짐으로써 이게 본인 가족의 투기 의혹은 어디 온데간데 없어지고 정쟁의 소재로 사퇴가 악용이 되고 그리고 이 본인의 정치적인 그 입지를 오히려 키우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비판에 맞서 윤 의원의 진정성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부동산 위법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부에서는 사퇴 쇼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쇼가 아니고 진정성 있는 사퇴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법안 개정에 착수한 것입니다. 의원직 사퇴가 허용되면 책임 정치에 좀 더 부응하는 그런 정치를 우리 국회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처리가 언제 될지 알 수 없고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윤 의원이 사직하기 위해선 본회의 표결이 필요합니다. 윤 의원의 사직 안건은 여야의 잠정 합의로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언론중재법과 같은 쟁점 사안이 남아있는 데다 여야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다른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밤 12시가 되면 게임이 차단되는 일명 신데렐라법, 게임을 강제로 셧다운하는 제도가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오늘 관련 토론회에서는 청소년을 인권 주체로 인정하는 동시에 게임을 건전한 여가 문화로 보고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일정 부분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를 남기기로 하면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이 차단되던 게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 시간을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규제 대상은 사실상 18세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2011년 셧다운제 도입 이후 늘어난 청소년 수면 시간은 1분 30초에 불과했고 장기적으로 게임 과몰입 감소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친 데다 게임 이용 시간과 수면 시간이 크게 상관없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또 셧다운제는 PC에만 적용됐지만 모바일 게임 이용량이 늘어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것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관련 토론회에서는 청소년을 인권 주체로 인정하고 자율적으로 독자적 판단을 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우선 시장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니 선택적 셧다운제가 차선책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강제 셧다운을 폐지하고 게임 과몰입 청소년 및 가정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포지티브 방식으로 청소년 보호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게. 학부모 단체에서는 여전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셧다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셧다운제 폐지 이후 적절한 대응법과 부모들이 납득할 만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한 그 게임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그 게임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게임 업계에서 더 전향적으로 이런 방안들을 만들고 학부모들한테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에 규제에 앞서 게임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일단 게임 안 돼. 이런 선입견이 너무 강하세요.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에 게임을 이용을 한다라든지 e스포츠 제도에 이제 장애인들까지도 이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 같은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게임 과몰입뿐만 아니라 미디어 과의존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청소년 보호법도 고민할 부분입니다. 그 아이들을 갖다가 상담도 해주고 건강하게 미디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해주고 또 심지어는 좀 과의존 캠프를 운영을 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을 좀 보호 정책이라 보호 사업이죠. 이 보호 사업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 밖에도 차별적 시선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이용자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창의성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8월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자 욕설로 의심되는 표현을 SNS에 올려 논란을 불러온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공개 사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지역 유권자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박병석 국회의장께도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습니다. 김 의원은 급격히 변한 미디어 환경에 맞는 언론피해 구제법을 만들고 싶었지만 자신은 나약했다며 성급하고 어리석었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와의 극적 협상 타결로 총파업을 철회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환영하며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이번 협상을 계기로 공공의료 강화의 토대를 더 탄탄히 만들고 의료진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라는 큰 틀의 공감대 아래 입법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노총이 법과 국민위에 군림하게 된 것은 문재인 정권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은하 수석 대변인은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이 촛불 청구서에 발목 잡혀 민주노총에 반복되는 불법 행위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민노총 위원장이 범법 행위로 구속된 것은 벌써 6번째라며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민노총의 폭주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이스타 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태국 소재 회사의 고위 임원으로 취업했었다면서 그 자체가 뇌물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무렵 서 씨가 이 의원의 회사로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타이 이스타에서 고위 임원으로 일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서 씨가 담당한 업무는 자금 조달 업무로 사실상 이 의원의 횡령 배임 혐의에 깊게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서 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 8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제 합의안을 도출한 다음에 27일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 뭐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 기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뭐 사실 뭐 현재까지 보면 부정적인 합의가 좀 가능하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뭐 저의 대답도 아직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게 이제 맞는 대답인 것 같은데 어쨌든 여야가 좀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한 24일 정도 되는 이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시간 동안 협상을 통해서 어떤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협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뭐 지난 30일 죄송합니다. 민주당이 이제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을 하고 또 민주당이 현재 의석수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날인 31일 이제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고 9월 정기국회로 바로 이제 가지 않겠느냐, 쟁점들을 좀 정리하고 정기국회로 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런데 반전이 있었잖아요. 박 의장 주중대로 이제 극적인 타결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여야의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하지만 이 협의 과정에서 합의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는 조금 일러 보입니다. 네, 일단 그 8인 협의체 그 면면을 보면 일단 8인 중에 4명이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네. 4명이 이제 각각 이제 여야 2명씩 일단 확정이 됐는데 면면을 보면 이 언론 개정안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강경한 목소리를 내서 일명 그 센 의원들로 구성이 돼서 뭐 합의가 될까 이 걱정이 이제 더 커지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강경한 의원, 강경파 의원들이 좀 많이 배치가 돼 있는데 2명씩 여야가 이제 선정을 했거든요. 네. 민주당 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용민 의원이 나서는데요. 언론중재법의 이제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강경한 입장으로 처리를 주도했던 의원들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 전주의 의원이 참여를 하는데 역시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던 의원이거든요. 김용민 의원과 전주의 의원을 보면 이제 법조인 출신이고요. 김종민, 최형두 의원은 언론인 출신인데 여야가 이렇게 좀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언론단체 전문가 2명씩 여야가 추천을 해서 의원들과 함께 이제 참여를 하기 때문에 협의체에서는 언론인의 입장 그리고 법률적인 측면들까지 고려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이 법안명을 보면 우리가 이제 언론중재법을 하지만 이 법안명이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론중재가 아니라 피해 구제 방점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나 보호에 대한 측면도 고려하면서 이 언론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논의가 실제 진행이 될지도 사실 뭐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언론중재법에 가장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건가요? 일단 이 법안을 보는 시각부터 여야가 좀 다르거든요. 네. 그 시각부터 좀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른바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 국민들을 위한 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야당을 비롯한 이제 언론단체 같은 경우는 언론의 재갈을 물리기 위한,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각이 굉장히 다른 거죠. 네, 완전히 다른 거겠죠. 네네. 그래서 이 쟁점 사항, 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 쟁점 사항들을 보면 야당에서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최대 이제 5배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 또 하나가 이제 기사 열람 차단 청구 조항 등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여야가 이제 서로 합의할 여지는 있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징벌적 이 손해배상 부분은 민주당이 법안을 추진하면서 가장 핵심 사항으로 둔 거거든요. 최대 네. 5배 징벌적 부분. 이 부분은 건드릴 수 없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일부 내용은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협상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은 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이제 제시했다고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근데 국민의힘의 입장을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 이게 1순위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안 폐기를 포함한 원점 재고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현재 이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언론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은 한데요. 여기에 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는 건 이제 이중처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정치적으로나 이제 경제 분야에서 그러니까 소위 권력자들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면 언론의 입장에서는 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면 이제 그 고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위축될 수 있다. 그래서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 법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은 타협의 여지가 없고 일부 뭐 수정 정도 할 수는 있는데 야당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를 처리해야 된다.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시각차가 굉장히 커 보이네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을 두고 여야 모두 지금은 이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이제 그런 입장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여야가 이제 합의안에 어쨌든 27일 날짜를 이제 못 박은 상황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여야 합의가 안 돼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합의하고 난 다음 날 그 여야 원내대표의 입장을 보면 또 다릅니다. 동상이몽인데 그 합의안에 보면은 언론이중재법을 27일 본회의에서 상정에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거든요. 근데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27일을 못 박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가 안 되더라도 이미 여야가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27일에 처리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면에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합의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본회의 처리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의체가 27일까지 단일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협상을 연장해야 한다. 이렇게 취지로 보이는데 또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다고 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근데 만약 이제 여야 합의가 안 됐을 때, 물론 합의가 돼야 되겠지만 안 됐을 때 이 협의체가 민주당의 강행 처리 명분으로 또는 국민의힘은 투쟁 수단에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이제 현실적인 분석입니다. 이미 협의체에 참여하는 여야 의원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강성이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도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양당에서 추천하는 2명씩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 언론 전문가들이 어떤 중재안을 내고 이 중재안에 대해서 여야가 어떻게 협의 과정을 이끌어가는지 27일까지 조금 시간이 남아 있지만 거기 안에서 어떤 여야 또 언론 단체까지 합의할 수 있는 어떤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은 25일 동안에 이제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힌 이 사안을 과연 이제 풀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이슈 분석에서는 여야의 언론중재법 합의 가능성 그리고 27일 본회의에서의 처리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동길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9월 2일 사람들의 시선을 이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계란, 당근, 나물 안 다치기입니다. 요리 레시피가 아니고요. 오늘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아서 국민의힘이 대여 원내 전략을 가다듬기 위해 오늘 국회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었죠. 밖으로는 현 정부의 실정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정권 교체 교두보를 구축하겠다고 벼르는 한편 안으로는 여당의 대야 공세에 대비한 내부 결속 의지를 다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모두 발언에 나선 이준석 대표는 이런 발언으로 내부 결속을 강조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이 음식물에 비교한다 뭘 할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계란도 당근도 그 안에 있는 나물도 하나하나 전혀 다치지 않은 상태로 우리 유권자에게 닿을 수 있도록 우리 후보 한 분 한 분을 전부 다 우리 당의 귀중한 자산으로 생각해 주시고 혹시 여당의 불합리한 공격이나 아니면 지적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내일처럼 맞서주시길 바랍니다. 계란도 당근도 나물도 전혀 다치지 않도록 여당의 공격에 내일처럼 나서서 맞서달라. 이 대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빌미로 야당 대선 주자들에 대한 흠집내기를 시도할 거라며 당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호소했습니다. 여기서 계란, 당근, 나물은 당내 대선 주자들을 빗댄 표현이죠. 이 대표는 취임 때부터 당 운영의 최우선 가치인 공존을 위해서 비빔밥론을 역설해왔습니다. 가장 먹음직스러운 비빔밥이 되기 위해선 재료들 하나하나가 고유의 색깔과 맛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대표는 오늘도 다양함이 조화를 이뤘을 때 승리할 수 있다면서 대선 경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의원들이 적극 나서 후보들을 방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의 화합과 동지애를 강조하면서 또 한 번 비빔밥론을 들고 나온 이준석 대표. 이 대표의 바람처럼 계란, 당근, 나물은 과연 야당 의원들의 보호 속에 온전한 모습으로 경선 종착점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별값이 똥값입니다. 대선 경선 출발 전부터 많은 인사들이 선거 캠프에 참여해 질세를 넓혀가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군 최고위 지휘관을 지냈던 예비역 장성들이 최근 잇따라 캠프에 속속 합류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문재인 정부 초대 육군 참모총장과 공군 참모총장을 지낸 김용우, 이완근 예비역 대장을 영입한 데 이어서 어제는 최병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전진구 전 해병대 사령관까지 합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군만 빼고 각 군의 최고 사령관 출신들이 윤 후보 캠프에 합류하는 셈인데요. 계급장만 모아도 별이 모두 15개. 현 정부의 안보와 국방 분야 핵심 인사들이 대거 야당의 유력 주자에 힘을 실으면서 여권과 군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늘 예비역 장성들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과실이란 과실은 다 따먹었던 분들이 만약에 혹시나 그럴 리는 없지만 어떤 자리를 바라고 정치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전 장군답지 못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정치적 신이나 뭐 이런 것들 진지한 얘기는 다 접어두고 별까지 다신 분들의 속되게 말하면 이 별값이 똥값 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선택은 자유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 정부에서 혜택을 누렸던 분들이 정치적 선택을 한 건 장군답지 못하다. 별값이 똥값이 됐다. 윤 의원은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캠프 관계자는 이들의 합류 이유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 안보 정책이 군 전력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민주당 정권에 몸을 담았다가 다른 정당을 택한 예비역 장성,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5년부터 노무현 정부에서 육군 참모총장과 국방장관을 지냈던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민주당이 아닌 한나라당을 선택해서 비례대표 의원과 박근혜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 측은 앞으로 더 많은 예비역 장성들이 합류할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유력 주자로 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별들, 과연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환영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 성 기자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여당은 이제 그 경선 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야당은 경선 규칙을 둘러싸고 그 잡는 삿바 싸움이 지금 한창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 경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야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대장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민주당은 40여일간의 전국 순회 투표 레이스에 이제 돌입을 했는데 첫 번째 경선지인 충청권의 투표 결과가 향후 경선 판세를 좌우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충청권에서의 초반 승기 어느 후보가 잡을죠?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충청권이라 쉽지가 않습니다. 묘하게 저하고 우리 속마음을 드러내지 최 의원님하고 둘 다 충청도 출신인데요. 아, 두 분 다요? 네. 여론조사가 가장 안 맞는 데가 충청지역.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너무 믿지 마시고요. 네. 또 이제 그런 거 너무 믿으면 경선의 어떤 흥미가 반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길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지역이기 때문에 밴드웨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저 사람이 대세인갑다. 이제 이렇게 효과를 주는 그런 측면이 있죠. 네. 아무튼 지금까지 이제 여론조사 참고로 보면 이재명 1강, 이낙연 1중, 그리고 다른 네 사람이 4약 이런 구도인 걸로 나왔는데 실제로 경선 결과가 이제 그렇게 나올지 이런 부분이 포인트고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연 어느 정도 앞서서 치고 나갈지, 이낙연 전 대표가 얼마나 따라잡을지 이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가 사실 뭐 요새 일주일에도 몇 개씩이나 발표가 되죠. 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서 딱 떼서 충청권의 여론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좀 어폐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충청권의 그 언론 매체들이 충청권에 있는 유권자들만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최근에 네. 보면.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충청권의 이 여론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대세를 크게 거스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 지지율하고 충청권 지지율하고는 되게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최근에 그 충청권의 언론 매체들이 조사한 결과도 보면 전국 결과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이번에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저는 뒤집을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연 과반을 확보를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여기에 오히려 핵심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만약 과반을 한다면 그 최종 뭐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않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아까 밴드웨건 효과를 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9월 25일 날 호남 지역에 또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호남 지역은 또 호남 지역대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정말 과반이라는 걸로 기선을 제압한다면 그러면 결선 투표가 없어질 가능성까지도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변수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야말로 충청대첩인데 일단 이재명 후보의 무료 변호 논란이 있습니다. 무료 변론 논란이 있는데 경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현재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이제 그 무료 변론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변호사비를 얼마를 썼느냐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그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건대 그건 약간의 영향 정도지 대세를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현재 충청권의 전체적인 흐름을 바꿀 만한 변수는 현재로서는 없다. 왜냐하면 당장 대전하고 충남은 내일 모레 결과가 발표되고요. 세종과 충북은 9월 5일 날 발표가 됩니다. 네. 임박했어요. 네. 그리고 투표가 대략 지금 끝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무료 변론 논란은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무료 변론 자체가 무슨 범죄 행위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이른바 좀 공짜로 범죄적 지원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정도의 얘기고요. 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도 이게 좀 제대로 설명을 해봐라. 왜 대선 주자가 돼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 이런 태도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한테 좀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악재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렇다고 크게 판세를 흔들 수 있는 변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낙연 그리고 이재명 두 후보 간의 명락대전 갈등이 이제 심화가 되면서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의 최종 후보로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대선 투표에서 이제 다른 당의 후보를 뽑거나 아무에게도 표를 주지 않겠다 이런 이제 유권자들이 지금 상당수 됩니다. 10명 중에 3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낙연 후보 지지층에서는 무려 이제 40% 정도나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정말 막상 대선 투표에서 실제 유권자들이 이런 투표 성향을 보일 수 있을지 성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6개월 뒤에 내가 어떻게 투표할지 지금 미리 답변하는 게 정확할까요? 일종의 이런 걸 겁니다. 이낙연 후보가 이제 쫓아가는 2위 주자다 보니까 그 지지층 입장에서는
나 이 사람 안 해주면은 나 이재명 이 다음에 안 찍을 거야. 이제 이런 그 의지의 이제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역대 대선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그런 정도는 항상 나옵니다. 우리 당에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안 되면 나 대선 때 뭐 투표 안 할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응답을 하는데 실제 나중에 선거 결과 이후에 조사를 해보면은 실제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은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경선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생각이 비슷한데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 이렇게 봅니다. 홧김이라는 걸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계속해서 밀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이 차라리 이낙연 아니면 그러면 나는 뭐 저 국민의힘 타당 찍을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큰 흐름으로 보면 이제 10월 초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고 그리고서 이제 뭐 원팀이다 이러면서 이제 다 같이 뭐 이낙연 후보도 그때는 손 들어주지 않을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물론 이제 이건 가정입니다만은 이재명 지사가 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이낙연 후보가 안 되면 난 차라리 타당 후보 찍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그때 가면 이제 정서적으로 좀 안정감을 되찾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화가 좀 답변은 진정될 거라고 그렇죠. 보시죠. 화가 진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홧김에 그런 답변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아마 이제 민주당 후보가 확정이 되면 그러면 좀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아마 경험적으로도 저희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두 분이 생각이 이제 같게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40일 동안 진행될 민주당의 이제 대선 경선 투표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변수들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우선 이재명 지사가 이제 과반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제 이런 게 관심사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거인단 투표 개표를 할 때마다 이제 그게 주요 관심사가 될 거고요. 이낙연 후보가 이제 얼마나 추격하느냐, 뭐 결국 그 두 가지 포인트밖에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경선도 사실 크게 보면 후보가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입니다. 자기가 무슨 실언을 한다거나 뭐 잘못된 정무적 판단으로 뭐 좀 이상한 정책을 내놓는다거나 자기 발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충수요? 그렇습니다. 역대 경선에 항상 이런 일이 있었고요. 저는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열성 당원들을 겨냥해서 자꾸 좀 무리한 발언들을 후보들이 하는데 그게 크게 보면 길게 보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지금 민주당 선거인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선거인단이 이렇게 많아지면은 결국 그 여론조사하고 좀 비슷하게 되고요. 결국은 좀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한테 좀 이렇게 호소력을 갖는 후보가 결국은 유리해진다 이런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너무 그 좀 강성 열성 당원들만 겨냥해서 득표 활동을 하지 마시고 좀 상식을 가진 우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자세를 좀 가져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변수들이 또 예상이 됩니까? 글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는 첫 번째로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그 실언. 그게 이제 첫 번째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바지 발언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상대 후보로부터 공격을 받다 보니까 본인이 그걸 방어하겠다는 생각이 강한 나머지 너무 강한 발언이 나와버렸단 말이죠. 이제 그게 자충수가 됐다. 뭐 이런 식의 실언은 토론을 거치면서 항상 있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지금보다 더 과열되는 양상을 빚으면 사실은 네거티브 선거전이 지금보다 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후보가 뭐와 관련한 무슨 뭐 비리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공개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 걸 저는 수집하고 뭐 확인하는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본선 국면으로 넘어가면 당대당 싸움이 될 것이고 지금 경선 국면은 그거보단 덜하지만 적어도 후보 간에 뭐 무료변론도 그런 거 하나고요. 이제 그런 검증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어떤 폭로전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결정적인 폭로가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 경선 판도를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15명의 주자가 후보 등록을 한 국민의힘은 경선 시작부터 역선택 문제를 놓고 룰의 전쟁이 뜨겁습니다. 일부 후보들은 정홍원 선관위원장 사퇴까지 거론했는데요. 경선 룰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현재 국민의힘 상황 관련 발언을 먼저 만나보시죠. 정홍원 선관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미 확정된 경선 룰은 토시 하나도 손대지 마십시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순간 공정한 경선은 끝장납니다. 열심히 객관적인 안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아주 험한 말을 하는 것은 품위가 손상된다는 사실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확정안이 있는데 그것을 왜 변경하려고 하느냐 하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추가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최고위원회는 해당 안에 대한 추인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선관위는 기추인된 경선준비위원회 안을 수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인데요. 사실 국민의힘은 역대 대선 경선에서 한 번도 역선택 조항을 넣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과 같이 또 역선택 문제가 크게 불거진 적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 조항이 뭐 문제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권 내의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 그런 게 이제 있다고 일부 진영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또 이제 일부 데이터 같은 거로 확인이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정치 현상인 것이 사실 이게 역선택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실제 역선택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없던 역선택이 일어날 수 있거나 아니면 역선택이 아주 조그만 싹이 있었는데 그걸 오히려 만져서도 키우는 측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거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어차피 최종적인 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경선관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경선관리위원회에서 각 후보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토시 하나도 바꾸지 마라 이런 거는 선관위의 권한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마 최종적으로 무리하지 않고 저걸 확정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선택 이야기가 나올수록 유권자를 자극해서 더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쪽으로 갈 가능성. 그게 그러니까 하나의 정치 현상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정치학 공부한 분들이 이제 미국은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데 공화당 당원들이 대거 선거인단으로 몰려가서 가장 약한 후보를 선택을 하고 이제 네. 이걸 이른바 역선택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남의 정당의 경선을 오히려 흥행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학술적으로 정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네. 역선택이 정치 현실에서 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고요. 또 이걸 걸러낼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가 않아요. 어차피 작심하고 거짓말을 하려는 사람까지 걸러낼 방법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그냥 깔끔하게 전 국민 상대로 역선택 방지 조항 이런 거 없이 그냥 열심히 경선을 하는 게 국민의힘 경선이 좀 더 흥행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질문을 드리면 국민의힘 이제 대선 주자들 중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에 찬성보다는 반대가 이제 훨씬 많은 걸로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가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숫자로만 셀 일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15명에서 8명으로 압축하고 4명으로 압축하고 이제 4명이 끝까지 가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지율로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한 사람 지지율이 다른 사람 전부 다 합친 것하고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 크지요. 그래서 이걸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누가 봐도 좀 이거 불리한 규칙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층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룰을 좀 크게 손질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전
이런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경험이 좀 많다면 차라리 좀 대범하게 내가 양보하겠다 대승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이 저 사람 알고 봤더니 거물이네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 너무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서 매달리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런 부분 좀 회의적입니다. 근데 홍준표 의원이 지금 뭐 그 기세가 워낙에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통 크게 하기도 좀 이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쉽지는 않죠. 네. 뭐 세상에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홍준표, 유승민 이런 분들이 이제 워낙 약세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경선 규칙이 개정되면 사실상 끝나는 겁니다. 이 경선 결과에서 승리한다는 다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글쎄, 뭐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게 여러 데이터로서 확인되고 이제 미국의 사례와 한국의 사례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의 몰표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런 데서부터 지금 이게 유발되는 문제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물론 뭐 특정 지역의 몰표가 우리처럼 심한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다르고 제가 아까 정치 현상 얘기를 했는데 네. 현상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뭐 이런 문제에 저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8명으로 압축을 하든 4명으로 압축을 하든 윤석열 전 총장이 거기를 벗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아니면 원희룡 전 제주지사나 뭐 이렇게 약간 뭐 4위권, 5위권 뭐 이런 데를 이렇게 넘나드는 후보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을 그럼 넣느냐 안 넣느냐 이렇게 딱 OX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방안으로 좀 걸러내는 방안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넣느냐 안 넣느냐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그런 걸러내는 장치들을 한두 개 정도 각 그 후보 진영의 도움을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충분히 저는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들 바로 역선택에 관련된 거지만 앞으로 또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뭐 토론의 방식이라든지 또 몇 번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앞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 뭐라고 보시고 후보들이 부딪힐 만한 사안들 뭐가 있을까요? 글쎄 뭐 토론의 방식 같은 거는 뭐 사실은 어느 정도 이 매뉴얼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과거에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횟수 정도가 이제 좀 문제가 될 텐데 그것도 뭐 많이 하자는 쪽과 뭐 이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토론회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은 뭐 10회에서 뭐 20회까지 이렇게 좀 굉장히 신축성 있게 얘기들이 거론되는 것 같고 근데 그것도 뭐 그렇게 결정적인 아마 갈등 쟁점은 안 될 것이고요. 제가 보건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결선 투표 도입 여부 아마 이런 부분이 더 결정적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규칙을 갖고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싸울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다른 차원의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가 흉악범을 사용을 시키겠다 하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두테르테냐 이렇게 공격을 했다가 아니, 두테르테는 내가 아니고 당신이 두테르테의 하수인이었다 이렇게 역공을 당하는 바람에 지금 본전도 못 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치열하게 승부를 가를 겁니다. 사실은 이 경선 규칙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이나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국민의 마음을 누가 더 끌어당기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규칙에 너무 매달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오늘 터진 뉴스가 하나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에서 무슨 고발을 하도록 뭐 사주했다. 수사정보정책관이 뭐 어떤 문서를 국민의힘에다 줬다. 이제 이걸 김웅 의원은 지금 뭐 공익 제보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공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뭐 사실관계가 좀 밝혀져야 될 겁니다. 이걸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지시까지 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해도 검찰이 뭔가 좀 약간 정치적 행위를 한 것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을 의혹 같은 건 실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국민의힘 경선에서도 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한 줄 논평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먼저 할까요?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룰 협상 이 문제가 그 가장 큰 쟁점이 돼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이 룰 협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뭐 아마 의문을 가지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을 그 룰이 대세를 뒤집지는 못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룰을 아무리 본인한테 유리하게 해도 갑자기 2등 후보가 1등으로 치고 올라가지는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여야 경선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서로 이제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해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합니다. 일단 후보가 돼야 대선에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곤란해요. 결국 경선도 차기 대통령을 뽑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이건데 오늘 제 한 줄 논평 정책으로 경쟁하라. 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에서는 전국 순회 대선 경선 투표에 돌입한 민주당 그리고 역선택 도입을 둘러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송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날씨는 선선해졌지만 하늘빛이 흐린데요. 내일까지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빗줄기가 강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